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오늘 마지막 시간 경동맥 강의하고 오늘 스케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하고 대화 경동맥 초음파 강의하고 그 다음에 경동맥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동맥 실습 후에 갑상선, 지난번에 갑상 FNA 이민현 쌤 강의 실습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대단히 도움이 되셨죠? 아주 대한민국에서 내 생각에는 이민영 쌤 갑상선 FNA가 최고 강의를,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옛날 와인데 요새는 이민영 쌤이 더 잘해가 나는 이제 안 합니다. 청출어람이죠. 참 그렇습니다. 유명한 피카소 이야기가 있죠. 피카소 아버지가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피카소가. 근데 피카소, 어린 피카소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피카소 아버지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떨었잖아요. 아들이 피카소가 처음부터 추상 있는 사람 아닙니다. 구상을 했는데 너무 잘 그려. 구상에서 끝까지 갔기 때문에 추상으로 가는 거지요. 처음부터 추상으로 가는 사람 아닙니다. 구상을 엄청 잘 그렸습니다. 근데 구상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어가 입체파하고 추상으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피카소는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습니다. 정말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어마한 양을 그렸어요. 오늘 경동맥 초음파하겠습니다. 자, 이 책자를 같이 의미를 보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사실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 경동맥 초음파가 유용하냐면 경동맥 초음파 유용성과 좋은 점, 첫째, 경동맥 초음파는요, 이 검사가 간단합니다. 굉장히 쉽죠. 바로 갖다 대면 되니까요. 너무 쉽다는 거죠, 배우기.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아픈 것도 없고, 복부 초음파는 숨 들이십시오, 숨 내십시오 하고 자세 이동하고 이런데 경동맥 초음파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몸만 이렇게 옮기시면 되니까 환자들이 아주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비주얼로 보이잖아요. 바로 보이니까 또 이렇게 혈류의 소리도 들리고 아주 다이나믹하고 이러니까 환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목을 누르면 우리가 파라심파세틱 너브가 베거스 너브가 자극이 돼가 환자가 굉장히 하트레이트도 떨어지고 좀 마음이 레스팅 되고 어떤 사람 코도 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이 이제 초음파 검사가 기계가 이제 안 좋아도 할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기계가 좋은데 이 경동맥 초음파는 보급형 기계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별로 안 좋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좋은 점은 보험 수가가 높습니다. 수가가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 수가가 각 파트별로 정해졌는데 신경과 선생님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지 보험 수가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경동맥 초음파는 수가가 높습니다. 가장 수가를 못 받은 게 심장 초음파입니다. 우리 내과 선생님들은 좀 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좀 열심히 노력했는데 심장 초음파 수가를 진짜 적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점은 이게 경동맥 초음파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뿐 아니고 환자들이 어지럽다라든지 또는 TI 의심되는 환자, 심지어 헬스 스크리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용 대상이 넓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점은 검사 시간이 얼마 걸리는 거죠. 검사 시간 정말 얼마,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석 달 되면 시간이 금방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되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정확하게 검사하고 수가도 좋고 그다음 환자의 만족도도 아주 높은 검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의 포인트입니다. 1번인데 결국은 세 가지를 볼락하는 겁니다. 첫째는 IMT죠.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스인데 이거는 아세로스크로리시스를 반영하는 겁니다. 동맥경화죠. 두 번째는 프레이크입니다. 프레이크는 이 혈관벽에 있는 이 찌끄레기가 붙은, 이거는 혈관벽의 인프레메이션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MT하고 프레이크하고는
시사하는 게 조금 틀립니다. 그렇게 IMT는 아세로스크로시스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프레이크는 인플레메이션, 혈관벽의 인플레메이션을 반영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 IMT가 안 높은데 프레이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스타틴이 있죠. 스타틴이 사실은 순환계 선생님들이 말하는 3대 보약이죠. 심혈관. 첫째는 아스피린, 두 번째는 스타틴,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순환계의 3대 보험. ARB 아닙니까? 그렇죠. 세 가지 약이 3보죠. 3보인데 스타틴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우리 몸에 간에 작용해가 콜레스테롤을 프로덕션을 줄이는 거죠. 또 하나는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래서 논문이 많이 나왔죠. 지금 뭐 다 정리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당뇨병 환자나 고지혈 환자 등에서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라도 스타틴을 사용하면 롱타임 서바이벌 레이트라는데 카디오바스큘러 액시던트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콜레스테롤을 안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좋은 것은 바로 이 혈관벽의 인플레메이션을 리덕션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약에 완전히 제패를 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스테노시스, 혈관벽이 이제 좁아져 있는 걸 평가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이제 아나토미 한번 보십시오. 아나토미는 이제 혈관벽에 우리가 A가 아올티 같이죠.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라이트 쪽은 브라키오세팔리가 아트리가 나오고 라이트 서브크레비안 아트리 그 다음에 코먼 카로티드 이렇게 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쪽은 서브크레비안 아트리, 레프트 서브크레비안하고 코먼 카로티드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프트는 아올티 같이해서 다이렉트 나오고 라이트는 브라키오세팔리 아트리에서 나옵니다. 쭉 위로 올라가 보시면 이제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하고 인터널 카로티드 바이프리케이션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익스터널은 내측에서 나오가 크로스가 바깥으로 가고 인터널은 외측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익스터널 인터널이 이 붕괴하는 점이 익스터널은 내측으로 향해 나와가지고 아웃도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IMT입니다. IMT라고 해서는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스죠.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건 인티마인데 인티마를 측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초음파 빔이 인티마하고 부딪히면 강한 반사를 일으키가 고에코가 되죠. 그 다음 밑에 저에코가 그거는 인티마의 일부하고 미디아죠. 그래서 결국 인티마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스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IMT는 사실은 요 평균치가 있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3, 4, 5, 6, 70대가 그래도 꼭 안다면 어떻게 하냐면 30대 같으면 30에다 0.3회가 0.1을 더하면 0.5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포준편차 0.1이죠. 3, 4, 50 그대로 되죠. 그 60대에는 0.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 70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2. 그래 되면 대부분 외울 수가 있죠. 50대 같으면 0.5에서 0.2 대가 0.7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안 해도 되겠죠. 간단하죠. 근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 1mm 이상 되면 두꺼워졌다. 30대가 IMT 젤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IMT를 어디서 재느냐? 책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총경동맥,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후백에서 재입니다. 후백에서 재고 물론 어떤 논문에서는 후백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재고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에도 재고 그 다음에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에 재고 이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코먼 카로티드 후백에서 재는데 1cm 그 바이프리케이션에서 1cm 떨어지는 부분에서 재입니다. 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에 재야 되겠습니다. 재야 됩니다. 그래서 후백에 재는 원인은 후백에 잴 때는 전백도 잘 보이는 후백에서 재야 됩니다. 나중에 실습할 때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혈관벽이 크로스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크입니다. 프레이크는 그 정의가 어떠냐면 혈관 내강으로 1.5mm 이상 돌출돼 있고 그것이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돌출되는 거 아니고 그 부분만 국소적으로 돌출돼 있고 또는 IMT의 50% 이상의 명확한 윤기성 병변으로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이제 그게 스테이블 브레이크, 언스테이블 브레이크를 나누는 그게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개수가 아니고 브레이크가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볼 때 내부의 성상이 스무스하냐 일레귤러하냐 얼서레이션이 있느냐인데 얼서레이션은 2mm 이상 쏙 들어가는 걸 얼서레이션 하고 그 불균칙은 0.4에서 1.9mm가 일레귤러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내부 성상이 호모지니어스하냐 헤테로지니어스하냐 그 다음 내부 에코가 하이퍼 에코하냐 하이포 에코하냐 아이소 에코이냐 그렇게 보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변리는 요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브레이크를 분류를 하는데 뭐 타입 1, 2, 3, 4 뭐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이거는 우리하고는 필요 없고 논문 쓰고 이럴 때 이걸 많이 쓰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가 unstable 브레이크인데 unstable 브레이크는 이 unstable 저에코 브레이크하고 얼서레이션 브레이크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저에코 또는 얼서레이션이 있거나 또는 이런 것이 브레이크가 위험한 브레이크죠. 이제 브레이크 안에 코팅이 되거나 브레이크 포면이 코팅되거나 브레이크가 그 칼시피케이션이 되가 섀도우를 동반할 때는 스테이블한 브레이크입니다. 네. 그 뜻은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보시면요 팔로 해보시면 처음에는 저에코 있다가 조금 더 있으면 브레이크 포면에 코팅이 돼 있다가 나중에는 고에코로 되고 섀도우로 돼요. 이런 게 이제 그 프로그레션이 관찰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 며칠 전에 경동매 총파 대구의 김일봉 그 총파에서 했는가 혹시 보신 사람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내줬죠. 거기 아주 경동매 잘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예, 그거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레이크를 개척할 때 우리가 다이메터를 제척하는데 다이메터를 제척하는 것보다는 브레이크의 볼륨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더 리저너블하다. 높이를 측정하는 거 요새는 초음파 기계가 이렇게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더 유용하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가 생기면 스테노시스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노시스를 평가하는 방법은 첫째 방법은 요 그림의 둘째 그림에 보시면 A가 뭐 면적법이 있습니다. 면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혈관 내강에서 뚫려져 있는 부분, 막힌 부분이 있죠. 전체 면적에서 뚫려져 있는 배를 오픈 이제 열려 있는 부분의 배가 전체 면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에리어 법입니다. 이 면적법은 별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지티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파지티브 리모델링. 혈관이 이렇게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이 있는데 여기에 프레이크가 생기죠. 프레이크가 생기고 좁아지게 되면 우리 혈관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쪽으로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좁으면 이렇게 혈관벽을 늘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령 어떤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좁아져 있어요. 좁아져 있는데 포지티브 리모델링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스테노시스 되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좁아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혈관벽이 늘어나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 혈관벽에 내강이 이렇게 요 오픈된 개통되는 부분이 많이 좁아져 있는 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적법은 별로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은 우리가 이 다이메탈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요 B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B 그림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셰트 방법, ECST 방법. 요 측정법은 사실은 초음파로서 생긴 측정법이 아니고 이 혈관 조형 엔지오그램 해가지고 70년대 1970년도에 미국과 유럽에서 경동맥 환자들을 얼마 정도 스테노시스 되면 엔도아트렉토미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규모 스터디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ECST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재는 혈관의 내경하고 외경을 재는 거죠. 좁아진 부분. 그래서 혈관의 외경에서 내경을 빼가지고 그걸 외경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ECST입니다. 그 다음에 나셰트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혈관을 쭉 트레이싱 해가지고 E가 뭐냐면 스테노시스 없는 부분에 혈관의 내경을 제거, 거기에다가 좁아진 혈관의 내경 C를 빼가 그걸 E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여긴 나셰트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 재현성이 높겠습니까? 재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학은 재현성이 있어야 되죠. 내가 검사하는 방법으로 해가 다른 사람이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재현성이 있는 거죠. 어느 게 재현성이 높겠습니까? 그렇죠. 나셰트가 높죠. 나셰트가 높은 것은 이 혈관의 그 ECST는 제일 문제가 내경은 정확히 재는데 외경은 굉장히 애매하죠. 칼시피케이션 신경 보면 어디까지가 내경이냐는 사람의 개인 오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셰트 방법도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혈관이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잖아요. 자, 좁아진 혈관이 여기 있고 여기 E가 혈관이 4개인데 여기 혈관이 비스듬하게 가버리면 이 4개는 진짜 4개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혈관이 스트레이트로 안 가고 혈관이 쭉 굽어버리면 이 다이메터가 진짜 다이메터가 4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 몸은 3차원인데 여기서 나오는 화면은 2차원이기 때문에 이 다이메터가 진짜 다이메터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제일 그래도 보편타당한 게 바로 혈류의 속도를 벨로시티를 재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우리가 혈관의 정상 혈류의 평균치를 보면 총경동맥, 피크시스톨리, 내경동맥, 그 다음 추골동맥, 벨로시티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외울 필요 없고 내경동맥의 혈류의 벨로시티, 피크시스톨 벨로시티가 65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정상 상한체가 130 했는데 125로 해야 놓으셔야 됩니다. 65 플러스 마이너스 20이고 125가 어퍼리미터입니다. 피크시스톨. 그래서 혈관의 벨로시티를 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혈관의 혈류 속도는 베르누이의 정리라 베르누이 정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리를 참 못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좁아진 혈관을 통과할 때 혈류가 이 라미나 프로로 가죠. 이렇게 라미나 프로가 좁아진 부분에 혈류 유속이 빨라지고 포스트 트네톤에 난류가 생기죠. 그래서 혈류가 이렇게 피크가 가는데 좁아진 부분은 혈류가 이렇게 속도가 높아지고 이쪽에서는 포스트는 혈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정상 혈류 파행이고 요거는 좁아진 스테노시스 V의 혈류 파행이고 요거는 포스트 스테노틱의 혈류 파행이죠. 요걸 펄서스 타르두스 하죠. 혈관이 올라가는 게 시스톨이 업스트로크가 굉장히 약해지고 또 혈관이 쪼그라들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파행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의 혈류의 벨로시티를 보고 스테노시스의 정도를 아는 겁니다. 요 세 번째 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표를 보면 이 피크 시스톨 벨의 정상이 125, 그 다음에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입니다. 엔더 다이스토릭이 40이죠. 그래서 125, 40이 이제 노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CCA하고 ECA하고 ICA하고 비교하면 2.0 이하입니다. 그런데 스테노시스 50%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50 이상 되면 벨로시티가 올라갑니다. 근데 70%를 70% 스테노시스 되면 벨로시티가 피크 시스템 230입니다. 230 이하야 됩니다. 125, 230. 그 다음에 엔더다이스토릭이 40인데 10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125, 40. 그 다음에 230, 100 이하야 됩니다. 그 다음에 CC하고 IC의 레이쇼가 4.0 이상 됩니다. 요런 제 되면 70% 이상 스테노시스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50에서 70% 스테노시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벨로시티가 이제 스테노시스 정도를 판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혈류 속도를 계측할 때, 우리가 도플러 할 때는 혈류 속 계측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혈류 속도를 계측할 때는 혈류 속도 측정할 때는 첫째는 측정 시 유의점이죠. 혈관을 비스듬하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혈관이 있고 혈관에 칼라 박스가 이렇게 칼라 박스가 있죠. 혈관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혈관을 호라이전탈하게 하면 안 됩니다. 혈관을 이런 식으로 칼라 박스에 혈관을 오블라이크하게 이런 식으로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요. 칼라에서 여기 이제 바가 나오죠. 이 혈관을 샘플 볼륨을 혈관에 수평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 앵글이 생기는데 요 앵글이 요 생기죠. 요 각도가 요 생겨요. 각도가 커지게 됩니다. 요렇게 만들어주면 혈관을 오버라이크하면 혈관도 잘 뜨게 되죠. 요렇게 되면 요렇게 각도가 되고 요렇게 되죠. 그러면 요 만들어져가는 각도가 작아집니다. 그럼 혈관도 잘 보이죠. 그래서 각도가 너무 커지면 속도가 50도 이상, 60도 이상이면 혈류 속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를 50도 정도, 50도로 유지하는 거죠. 60도 이상 되면 속도가 이상 시에는 혈류가 속도가 너무 오버하게 혈류 속도가 높게 측정되죠. 그래서 혈관을 오버라이트하게 해준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혈관의 PRF하고 게인을 적절하게 세팅해요. PRF는 우리가 혈류의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범위죠. 고속 혈류의 벨로시티를 너무 폭을 좁게 잡으면 혈류가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되돌아오는 엘라이징 이펙트가 생기죠. 그래서 혈류 속도에 적정하도록 범위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게인을 너무 높이면 아티팩트가 생기죠. 게인을 너무 낮추면 혈류가 잘 안 뜨죠. 그래서 PRF 게인을 적절하게 세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샘플 볼륨. 이 샘플 볼륨을 2에서 3mm 정도 하고 혈관의 중앙에 위치하죠. 혈류 속도는 혈관의 중앙에 강해도 유속이 제일 빠른 데가 중앙이죠. 변형 부분은 유속이 느리죠. 그래서 중앙에 위치하더라고. 그리고 협착이 있을 때는 혈류의 중앙이 아니고 그 혈류의 중앙에다 위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노시스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혈관의 혈류의 속도하고 너무 틀리죠. 자, 이렇게 스테노시스가 이렇게 있을 때 혈류의 방향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유속이 제일 빠른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유속이 가장 빠른 부분에다가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샘플의 앵글은 40에서 50도 정도 하는 게 됩니다. 60도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에는 이 경동의 초음파 판독무 예시문입니다. 사실은 뭐 병원마다 판독문 예시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가장 초간단한 게 뭐냐면 이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나오는 검진센터에 나오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그레이스케일 이미징 해가지고 IMT 재는 겁니다. 카로티드 벌브 프록시말 1cm에서 라이트 랩터 재고, 그 다음에 에스로마 오 아드파인드, 에스로마나 이 프레이크죠. 프레이크를 병리학적으로 에스로마 하죠. 여기 있으면 요거다가 요 그림에다가 그리는 겁니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메저먼트는 간단합니다. 커먼 카로티드 아트는 피크 시스터 벨로시티만 재고, ICA는 피크 시스터의 엔도다일 벨로시티 되고, 그렇게 되면 CCA, ICA 레이쇼가 저절로 나오죠. 그 다음에는 ECA는 피크 시스터 벨로시티만 측정합니다. 우리가 경동맥에서 볼락하는 것은 ICA하고 CCA죠. ECA는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ECA는 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 몸의 근육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버테브라 아트를 재는데, 버테브라 아트는 벨로시티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서브크레비안 스틸 신드롬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노멀 도플러 웨이브 폼이 노멀인지 그거 보는 거죠. 그래서 서브크레비안 스틸 신드롬 하는 것은 이 서브크레비안 베인이 막히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류가, 머리에 있는 혈류가 거꾸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브크레비안 스틸 신드롬에서 혈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하고 같은 방향이 아니고 반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틸 신드롬이 있느냐, 그 다음에 도플러 웨이브 폼이 어떠냐. 그게 우리가 한쪽에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가 막히게 되면 버테브라 아트리가 훨씬 확장이 되고 혈류의 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해서 경동맥은 아주 간단하게 이 이상 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가 유용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동맥경화 아테로스크로시스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서 동맥경화를 볼 수 있는 데는 이 경동맥 초음파 나오기 전에는 딱 한 군데 있었으면 뭐였겠습니까? 초음파 때는 우리가 아테로스크를 알 수 있는 방법,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이죠. 뭐로 봤습니까? 옛날에 많이 봤습니까? 고혈압, 동맥경, 푼도스코프, 안제 검사를 가죠. 안제를 보면 레티나 아트리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학에 내가 경대학교 레전트 할 때 우리 교수님이 제일 골치 아픈 과제가 3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체스트 찍어가지고 계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진에서 병변이 이제 나오면 뭐든지 나오면 반드시 스피툼 AFB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가래를 받다가 환자의 가래를 받아 하나는 임상병리 갖다 주고 하나는 내과 의국에 가가 내과 의국에 현미경하고 그 스메아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스메아가 레전트 보락하는 거래. 그러면 이제 회진할 때 교수님까지 AFB 스메 해봤어? 예. 안 하고 나는데 그래 어때?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과지가 파지스 나오면 왜 되겠어요? 박살나는 거냐? 도대체 너는 뭘 했는 거냐? 두 번째는 뭐냐면 귀찮아요. 앱스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푼도스코피,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를 이제 안과에 컨설트 해가지고 레티나 파인딩 봐라. 근데 안과 해줍니까? 안 해주죠. 자기들 바빠 죽겠는데 그거 내과 환자 그거 많은 환자 어떻게 푼도스코피 봅니까? 자기들 기분 나면 한번 봐주고 기분 안 나면 봐주지도 않아요. 그럼 뭐 골치 아프죠.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옵타모스코프를 샀습니다. 아주 간편한 게 있어요. 뽀얗게 딱. 그래서 병실에서 이제 불을 딱 끄고 이제 저녁에 보면 보여요. 물론 안구를 확장시키면 좋지 뭐 그러면 환자가 불편해서 요거도 뭐니까 그냥 확장하는데 눈 뜨세요. 그래서 모르는 게요. 그래도 보입니다. 그러면 자꾸 보니까 저 많이 정확해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과에서 뭐 하냐면 내 친구가 안과인데 뭐라고 하냐면 야 뭐 일본에 니 잘 보내 이제 안과 보내지 마라. 귀찮아 죽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골치 아프기 노인 환자도 반드시 피지컬 렉탈리 이메이션을 하라 하는 거래. 그럼 회전하면서 묻는 거예요. 렉탈리 이메이션 했어? 예. 어때? 아무것도 이상 없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포켓에서 뭐 그저만 글로브를 탁 집어내가지고 환자에 또 헤모로이드가 탁 나오면 되겠어요. 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세 가지 때문에 늘 힘들었는데 나중에 여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렉탈리제이션 하는 습관이 들어가 렉탈 캔서도 제법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전트 할 때 세 가지가 골치 아픈데 지금도 푼도스 제법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물론 푼도스는 푼도스대로 봐야지만 아세로스클로스를 우리가 경동맥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강의 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